여러분,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를 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알리바바 마윈편에서 알리바바 얘기를 하면서 텐센트를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텐센트도 읽어달라고 해주셨는데요. 현재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G2 시대라고 불립니다. PC 시대에는 중국판 네이트온이라고 할 수 있는 QQ로, 모바일 시대에는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으로 중국의 인터넷 사업을 씹어먹고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한국의 크로스파이어,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 유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챗과 롤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를 아예 사버립니다. 또 카카오와 크래프톤을 비롯한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텐센트가 하는 사업을 얘기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데요. 그런데 여러분, 알리바바의 마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텐센트의 창업자 마화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지어 텐센트가 시가총액도 더 높고 마화텅이 더 부자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심지어 텐센트의 성장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성공 공식과 굉장히 반대되는 게 많단 말이죠. 올해로 23살이 된 텐센트, 도대체 어떻게 중국 최고의 기업이 됐을까요? 마화텅은 차오샬런이라는 민족인데 중국에서도 원체 장사에 능하고 홍콩과 동남아 일대에서 많은 부호를 배출한 민족입니다. 13살 때 마화텅은 션전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홍콩 옆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에도 중국의 첨단 산업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마화텅은 공부를 정말 잘했지만 마화텅이 입시를 치른 1989년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부모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대학을 안 보낸 거죠. 그래서 선전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개발도 잘했지만 전형적인 공대생이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나서길 부끄러워했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너무 활발하게 수다를 떨었대요. 당시 인터넷 초초기였는데 마화텅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처음 인턴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주식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5만 위안에 팔아요. 당시에는 졸업생의 3년치 월급이었는데요. 그리고 통신회사에서 일하다가 고등학교 동기들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92년쯤인데요. 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불던 시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메신저가 ICQ를 차음한 건데요. 마화텅은 거기에 오픈이라는 뜻을 붙여서 OICQ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ICQ가 너희 이 이름 쓰지 말라고 전미중재원에 제소를 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버스 안에서 청소년들이 OICQ를 QQ라고 부르는 걸 듣고 이름을 QQ라고 바꿨죠. 그러면서 펭귄 캐릭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이 펭귄은 QQ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컴퓨터 보급률은 1%도 안 됐어요. 25살 이하의 젊은이들은 다 PC방으로 몰려갔는데요. 거기서 친구들이랑 이 QQ로 소통을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도 핸드폰 번호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닌 QQ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QQ 메신저의 번호를 전화번호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에는 다 QQ 번호가 막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QQ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100만 사용자들이 열심히 쓰면서 돈은 안 내고 텐센트의 모든 현금을 먹어치우고 있었죠. 처음에 마화텅은 이걸 팔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돈 먹는 하마니까 팔리지조차 않았다가 망하기 직전에 투자를 조금 받아서 급한 불을 끕니다. QQ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전 세계 인터넷 버블이 꺼지고 투자금은 떨어지는데 수익을 찾을 수 없어서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료 모델을 만들기도 했지만 당시 중국에는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월 정액을 납부하려면 현금을 들고 은행에 가야 했는데요. 당연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에 일찍이 광고를 붙여왔잖아요. 그런데 이 QQ를 쓰는 사람들은 저연령, 저학력, 저소득의 사람이 많았어요. QQ를 쓰는 사람 중에 누가 디오를 사겠냐라고 생각했죠. 광고도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돈을 뭘로 벌지 고민을 하는데 누가 한국의 세이클럽이라는 사이트에 아바타 기능이 있다고 말해줘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옷이나 배경을 돈 주고 산다는 거죠. 텐센트는 한국 회사에 가상 아이템 디자인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QQ쇼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대박이 났어요. 6개월 동안 500만 명이 한 1,000원 정도씩은 다 한 번씩 구매를 했대요. 마화텅도요, 자신의 캐릭터를 꾸몄는데요. 긴 머리에 선글라스, 스키니진을 입은 카우보이 이미지로 꾸몄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조용했던 그의 성격이랑은 안 맞죠. 이게 중국에서 아바타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아바타를 꾸미는데 절대 돈을 쓰지 않아요. 아시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계급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낯설어 했어요. 그래서 아바타에는 막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거죠. 아시아 인터넷 비즈니스에서는 가상 아이템을 파는 게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또 QQ에 QQ 공간이라고 있었는데 미니홈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원래는 중국에서 불법 음원이 워낙 심해서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음원을 듣는 비즈니스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미니홈피 감성 알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불금 깔아줘야죠.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2005년부터 QQ 음악을 서비스해서 아이튠즈가 나오기 훨씬 전에 벌써 정품 음원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주걸륜, 빅뱅, 아델 같은 세계 탑 가수들이 QQ 음악에서 디지털 음원을 발매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QQ 커머스를 붙여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경쟁했고요. 뉴스, 포털, 게임의 영역으로 야금야금 넓혀갑니다. 아니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우리도 요즘 창업자들이 듣는 질문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내일부터 이거 하면 어떡할래? 이런 질문이 꼭 있어요. 텐센트 역시 모든 인터넷 기업이 두려워했죠.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거 된다 싶으면 정말 빠르게 들어가서 똑같이 만들어서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QQ 사용자 숫자로 밀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시 중국의 1위 게임 회사는 샨다였는데 샨다가 한국 넥슨의 B&B 게임의 판권을 사가서 중국에서 대박이 나요. 한국에서는 크아라고 많이 불렸던 게임이죠. 이를 파워탕이라는 이름으로 샨다가 먼저 냈는데 텐센트에서 똑같이 베껴서 QQ탕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냅니다. 빡친 샨다가 넥슨을 꼬셔가지고 텐센트를 고소해요. 저작권 침해 행위와 불공정 경쟁 행위였죠. 법원에서는요, 넥슨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합니다. 놀라운 점은요, 텐센트가 그렇게 많이 베꼈는데 법률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넥슨이 유일했다고 해요. 졌지만요. 텐센트는 이렇게 오랫동안 표절대왕이라는 꼬리를 달고요.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중국의 모든 이용자를 잠식해 나갑니다. 홍콩에 상장했던 텐센트는 2010년 기업 가치가 구글, 아마존에 이은 세계 3위의 인터넷 회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 곰고 곪은 텐센트에 대한 적개심이 터져나옵니다. 2010년 그동안 인터넷 업계에서 텐센트에 많이 당해온 저우 홍웨이라는 사람이 치우 360이라는 보안회사의 대표를 맡아요. 안철수의 V3 같은 백신 프로그램을 하는 곳인데요. QQ를 겨냥해서 360 개인정보 보호기를 발표해요. QQ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용자의 PC를 엿보았는지 스크롤링 했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QQ로부터 72건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습니다.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막 뜨는 거죠. 그런데 저우 홍웨이는요, 여론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를 활용해서 풀뿌리 창업자가 독점가 텐센트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라면서 여론몰이를 했죠. 근데 텐센트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 거의 무대응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정도의 성명만을 내는데요. 하지만 이미 QQ 유저들은 성이 날대로 났고 QQ가 개인정보를 가져간다고 생각했죠. 텐센트는 급기야 이런 메시지를 띄웁니다. 360이 설치된 PC에서는 QQ를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360을 지우시겠습니까? QQ를 지우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360과 QQ 사이에 있었던 대전입니다. 결과는 QQ의 승리로 끝났지만 마와텅과 창업자들은 아주 큰 위험을 마주한 거예요. 이때부터 마와텅은 텐센트의 방향을 공유와 개방으로 전환합니다. 언론에도 얼굴을 많이 비추고요. 인터넷 업계와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모바일 시대로 넘어갑니다. 많은 회사들이 모바일용 메신저를 만들었는데요. 텐센트도 킥이라는 메신저를 만들고 런칭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 이메일을 담당하고 있던 팀에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이메일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하면서 10명에서 70일 만에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만듭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비슷한 시점에 나왔죠. 중국이나 한국은요, 미국에 비해서 무료 문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무료 문자에 대한 메리트는 없었고요. 사진 공유, 음성 채팅, 흔들기를 통한 마팔, 주변에 있는 친구 조회 같은 기능들을 넣으면서요, 급격하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출시 443일 만에 동시 접속자가 1억 명이 됩니다.
QQ는 10년이 걸렸고 페이스북은 5년 반이 걸린 일이었죠. 텐센트에서 킥을 만든 담당 임원은 사임합니다. 이렇게 텐센트는 내부에서 중복으로 개발이 되고 자원이 낭비되더라도요, 내부 경쟁을 장려했어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위챗에는요, 카카오 스토리 같은 위챗 모먼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위챗 공중 계정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중국의 언론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여론 생태계를 만들었죠. 또 위챗페이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결제를 할 수 있었고요. 서비스를 엄청나게 확장했는데요. 지금 카카오가 텐센트의 전철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와텅은요, 연결과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 발표해요. 모든 산업을 연결시켰죠. 예를 들어 2013년에 베이징시에서는 미세먼지의 대응책으로 휴교를 내렸는데요. 이미 이때 초중고의 원격 강의를 제공했어요. 코로나보다 한참 전에 원격 강의를 구축한 셈이죠. 또 웹소설의 70%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은 견환전, 보보경심 이런 작품들을 다 텐센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TV, 영화 업계로 자연스럽게 진출합니다. 펭귄 영화사와 텐센트 영화 제작사를 만들었고 영화관도 4,50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또 2015년에는요,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모두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플랫폼 제국들이 하는 모든 것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표절대왕의 이미지를 벗고 직접 개발을 하고 구축해 나가거나 잘하는 회사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처럼 사버리면서 미래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마와텅이 차오샹인이라고 했죠. 이 민족의 풍습 중에 세뱃돈을 붉은 주머니에 넣어서 문 앞에서 직접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걸 마와텅이 텐센트 창업 초기 때부터 해와서 직원이 2만 명이 된 지금까지도 한다고 해요. 마와텅은요, 전통적으로 용감하고 카리스마 있는 대표도 아니고요. 이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좋아하는 이공계 남자들이에요. 또 이 회사가 뭔가를 새로 발명해서 역사를 바꾼 것도 없어요. 혁신하지 않고 모방했고 폐쇄적이고 개방하지 않았죠. 그런데 항상 압도적인 숫자를 만들었고 수익성이 가장 높았어요. 제가 참고한 이 텐센트 라이징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인이 항상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한다면 중국은 변화 중인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더 많이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중국 기업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샤오미의 레이쥔, 화웨이의 런정페이 누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또 재미있는 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텐센트 읽어드렸습니다.